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유부녀이며 아무리 요즘 세상이 요지경 속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제가 끼가 많은 것인지 사회 통념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저를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제 몸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히 목욕탕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여자들의 시선이 제 완벽하고 날씬한 몸매에 탄성을 지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레깅스나 청바지를 자주 입고 다니는 여자예요. 결혼 전 수많은 남자들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렇게 연애를 실컷 즐기다 제일 잘생기고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잘생기기만 하고 배려만 해줬던 남자를 선택한 게 제 인생의 실수였어요. 남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으며 직장도 별로 신통치 않았거든요. 직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 급여는 그대로이며 그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 사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에 결혼 준비할 때 집이며 다른 가전제품들을 고를 때도 제일 저렴한 걸 고르거나 아파트가 아닌 작은 집들만 보더라고요. 조그마한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가 보다 했고 2층 주택에 방이 3개인 곳으로 고르길래 아이 한 명까지 낳고 살기엔 괜찮다 싶어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주 팔팔한 신혼인데 남편은 밤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순간부터는 제 곁에 오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돈이라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 밤일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남편은 늘 힘이 없어 있으니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으며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이 넘어가 버렸다며 시아버지, 시동생, 신우 이렇게 3사람이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좁아터진 이곳에서 6명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지만 시동생은 취업준비생에 신우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기에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그렇다 쳐도 아니 아버님은 그래도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투룸이라도 구해드리면 월세는 내실 수 있잖아. 아니 우리 집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다들 생활비도 안 주고 먹고 자고 쓰기만 하잖아. 매번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쓰고 있는 거 자기도 알고 있지? 아니 아니면 생활비라도 조금 받든지 자기가 말 좀 해봐. 응? 하며 매번 말을 해도 남편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이었고 돈 때문에 쪼들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가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저를 쓱 훑어보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처음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제 몸매가 이쁘다는 둥, 옷이 잘 어울린다는 둥 하며 이상한 농담을 하시는데 은근 기분 나빴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웃으며 넘어갔었거든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매너 에티켓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다면서 헐렁한 속옷만 입으시길래 참고 참다가 위에 옷이라도 좀 입으시라고 말을 하니 아버님은 원래 더워서 옷을 잘 안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안 보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이 더운 날 이게 정상이지. 우리 며느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별거 가지고 다 트집이야, 응?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시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며 자연인처럼 돌아다니셨고 시동생 역시 타이트한 반바지 하나만 입고 설쳐대는데 정말 민망하고 싫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시아버지에게 보고 배워서인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근 야한 농담을 잘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발로 제 발을 건드리기도 하고 형수랑 자기 여자친구랑 구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 치며 자연스러운 척 스킨십을 하는데 정말 기분 더러워서 남편에게 다 말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랬다간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터라
대화도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가씨 때부터 밤마다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 낳고 난 뒤로는 남편이 제 곁에 오질 않으니 그것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남들은 아이 낳고 나면 없어져서 남편과 싸우기도 한다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이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씩 유혹을 해봐도 넘어오질 않아서인지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짜증으로 변해갔고 그러다 보니 대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점심 때 친한 친구가 올 테니 술상을 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날이 더워서 요리하고 나면 집이 더워질 거고 그러면 아버님이랑 친구분도 술 드시기 끄급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차라리 아버님께서 자주 가시는 저기 저 사거리 식당에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며 조심스레 말씀드리니 그 친구분께 제 자랑을 많이 했더니 며느리가 없는 자기는 부럽다며 절 꼭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라 현재 어딜 가도 떵떵거려도 될 만큼의 재산 있는 부자라며 가끔 본인한테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깍듯이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에어컨 켜는 걸 싫어하셨던 시아버지는 에어컨을 키며 은근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은근슬쩍 저에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니 이내 그 친구는 돈이 많아서인지 여자를 원래 좋아했던 성격이 더 심해져서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걔는 응? 자기가 한번 찍은 여자는 유부녀든 아니든 자기 여자로 만든단 말이야. 가끔 내가 우리 며느리 이쁘다고 자랑질 좀 했더니 아이 귀여고 오늘 오겠다지 뭐냐. 에이 저기 그 이상한 아저씨라 생각하고 걔가 뭐라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알았지? 우리 며느리는 똑똑하고 이쁘니까 이 시아비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야.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좁은 집에서 다 같이 살게 해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갑자기 덥석 잡으시는데 소름 끼치게 싫은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이기에 냉정하게 풀이칠 수가 없어 친구분 오시면 극진히 대접해드릴 테니 걱정 말라며 장을 빨리 봐오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재빨리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이 애정 표현을 잘 안 해준다 해서 남자가 그립다지만 시아버지와의 그런 이상한 스킨십은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던 마트로 장을 보러 갔고 돈 많은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어떤 분일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유부녀지만 이상한 그림을 수없이 그려보았고 아버님 친구분께서 저에 대해 좋게 보고 계셨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분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선풍기 바람이 아닌 시원한 에어컨을 쐬며 요리를 하니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실력으로 한 상 거하게 차려놓으니 절묘한 타이밍으로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친구분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뵌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60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돈이 많은 부자라서인지 얼굴에는 약간의 거만함과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이었으며 몸은 20대 못지않는 근육질 몸매에 운동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게다가 묘하게 풍기는 땀냄새에 저도 모르게 홀리듯이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뭐야? 아니 시아버지 친구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만 보는 며느리가 어딨어? 아, 아이고. 아니 나한테 반한 여자가 여기 또 있네. 오, 아니 자네 시아버지 말대로 정말 이쁘고 고운 며느리구만. 내가 처음 본 여자한테 이러기까지는 안 하는데. 자, 여기 우리 며느님처럼 아름다운 꽃을 오다 주었는데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네. 아니 내가 자네랑 한 약속을 깜빡하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잠깐 씻고 나올 테니까 먼저는 먹고 있어. 응?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 친구분은 씻으러 들어가시고 저는 두근대는 마음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술상을 차리고 있던 그때
시아버지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먼저들 먹고 있으라며 불이 나게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기껏 차려놨는데 술상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친구분이 시아버지께서 안 계시니 집에 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씻고 나온 친구분께 시아버지께서 전화 받고 나가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저보고 술 마실 줄 알면 같이 먹으며 시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이내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투 하나하나에 배려심이 묻어나서인지 점점 친구분에게 두근거림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들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 격리직으로 일해보지 않을래요? 결혼 전에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내가 월급을 섭섭치 않게 줄게요. 안 그래도 남편 머리가 시원찮아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에 바로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니 가방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저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며 안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가 두둑히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를 보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주는 뇌물 겸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상여금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모르게 살짝 취해서인지 감사하다며 친구분을 꼭 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당황하는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며 곧 시아버지께서 올 테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방금 한 행동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갈까 걱정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저를 밀쳐내는 듯한 제스처를 한 시아버지의 친구분의 그 행동이 더 민망해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셨고 시아버지와 친구분은 2~3시간 정도 술을 드시다 집으로 갈 채비를 하셨어요. 저는 인사를 하기 위해 마중을 나갔는데 친구분은 시아버지 몰래 제 손에 쪽지 하나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 쪽지를 보니 연락처와 내일 점심때 마저 이야기하자는 글귀가 써져 있었는데 수줍은 소녀 마냥 그 쪽지 하나에 설레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점심때쯤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저를 향해 다가오는 멋지게 차려입은 시아버지 친구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버님, 삼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밖에서 따로 뵈니까 호칭 정리가 잘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냥 편하게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갈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며 제 손을 갑자기 잡으시는데 남편과는 다른 거친 매력에 끌리고 말았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처음 가본 최고급 호텔이었고 시아버지의 중마고우인 그 삼촌과 밤새도록 선을 넘고 말았어요. 며칠 뒤 삼촌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남편 몰래 삼촌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몇 개월 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우연히 시아버지에게 같이 있는 모습을 들켜버려 남편 귀에도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삼촌께서 도와주신 덕에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남편 몰래 바람피는 저를 욕하겠지만 다시는 숨막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힘든 시댁살이였기에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촌은 저와 아이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삼촌과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명의 아이를 더 낳아 1남 2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이들과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기에 저 역시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며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전 남친과의 연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시 우리는 20대 초반 대학 휴학생이거나 직장인이었고
둘 다 젊을 때라서 한창 좋던 시절이었지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친구들과 얼결에 섞여서 갔던 나이트클럽에서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남자를 꼬드기려고 아주 작심하고 거길 간 것이었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우리와 비슷한 숫자로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즉석으로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그의 밝고 유쾌한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를 노리고 있었기에 우리는 상대를 정하기에 앞서서 대충 핑계를 대고는 다들 화장실에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서로 그를 차지하려고 우겨댔지요. 서로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낄낄거렸고 결국 나중에는 다들 대충 졌다는 폼으로 제 머리카락을 뒤에서 한 사람씩 확확 잡아당기며 그를 저에게 양보한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다른 사냥감을 물색하려고 지들끼리 다른 테이블에 가앉은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인 듯이 그 역시도 제게 호감을 보여서 주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서 우리는 2인석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맥주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스테이지에 나가서 몸을 신나게 흔들어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른한 블루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친밀해진 기분이 들어서 집으로 걸어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학교를 잠깐 쉬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각에 곧장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 한 달을 쉬는 날 없이 꼬박 병실 침대 옆에서 생활하며 아버지 간호를 하다가 그제야 하루 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일 간호를 하고 접이식 침대에 쪼그리고 누워 쪽잠을 자고 나면 날이 밝아오는 것이 일상이고 그러다 오후 해가 조금 기울어갈 때쯤이면 엄마가 잠깐 교대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엄마는 밤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오전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겨우 너 대 시간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곧장 병원에 와서 잠깐 그와 교대로 병간호를 하고 저녁이면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일상을 몇 달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일하는 엄마가 이리저리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파서 굳이 들여보내도 자꾸 나오셔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그날은 기숙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의 아버지 간호를 도우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그나마 공부를 아주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있고 숙식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돈 들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이면서도 아무 노릇도 못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은 이름 없는 2년제 대학인데다 가난한 형편에 겨우 졸업해봐야 아무 쓸모도 없다 싶었던 그는 그 김에 학교를 때려치고 돈을 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처지였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면서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두고 가셨고 오빠랑 저는 늘 외롭게 컸습니다. 오빠는 사고도 많이 쳐서 할머니가 학교에도 여러 번 불려가고 경찰서도 자주 들락거렸지만 저는 그나마 한 번도 눈밖에 나본 적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교를 졸업하고 곧장 취직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미 20대 초반에 한참 목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간만에 친구들과 나이트에도 놀러갔고 그를 만났던 것입니다. 오빠는 여전히 방황하다가 어느 해부터는 원양 어선을 타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갔고 이후로 소식이 끊긴 즈음이었고요. 잘 지내겠지, 걱정 마라. 그 애가 가족들 마음 많이 상하게 했지만 절대 나쁜 애는 아니게 곧 소식 온다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불안하고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는 20대 초반을 그렇게 보내던 중이었고 어느 날은 엄마가 불현듯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댁을 담보로 빚을 내서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들은 할머니는 불같이 역정을 내시며 더 이상의 이야기를 외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측은해서였던지 장롱 안에 숨겨뒀던 얼마간의 현금을 꺼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객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때까지 제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같이 살 때조차도 어떤 작은 추억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어렸던 때에 뿔뿔이 헤어지고 보니 엄마 아빠에 대한 애틋함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엄마가 부엌에서 열심히 만드시던 그 음식이 무엇이었는지가 십수년이 흐른 지금에야 겨우 수수전병이었단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음식의 붉은 빛이 왜 그리 제 마음 안에 강하게 남았는지는 엄마의 빈자리 때문이었단 것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기억 속의 우리 가정은 개나리가 화사하게 핀 산 아래에서 꼭 움막집 같은 곳에 살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 거기서의 젊은 아빠는 늘 어두웠고 말이 없었던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표정이 삶의 고단함과 어쩌면 자신이 가족을 건사하지 못할 것 같은 자괴감과 두려움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제야 막연히 깨닫게 되었고 아빠의 힘들었을 마음을 조금은 짐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당 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다 어리고 귀여운 강아지도 한 마리 길렀던 것 같고 그 애는 이미 오래전에 저 세상으로 갔을 텐데 그저 저와 놀던 희미한 추억은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나 다들 공통의 기억이 없는 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 초반의 한창 생에 다른 길로 시선을 돌리려고 할 즈음에 그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생의 희미한 깨달음을 얻어가던 중이었고 그의 엄마는 아등바등하면서도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동생은 자신이 집에 들르지 못하는 것을 벌충하듯이 주말이면 가족을 대신해서 밀린 효도를 하려 애를 쓰고 있었고요. 다들 그렇게 뭔가 하나씩 삶의 고비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각자의 울음을 참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저는 두어 해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추억도 있었고 몹시 상심해서 싸웠던 기억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항상 저주었고 제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려 했기에 그나마 그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의 또 다른 모습이 가족이기에 나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요. 그런 그와 헤어지고 저는 때때로 후회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각박한 삶에서 만난 숱한 남자들에게 상처받고 힘겨울 때 문득 그가 떠올랐고 늘 제 편이 되어주던 가족 같던 사랑을 그제야 느끼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제게는 없던 가족애를 가르쳐주고 간 그를 떠올리며 저는 이따금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거나 실종되었거나 마음의 상처로 연락을 끊은 저의 가족을 가만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이고 서울에서 꽤나 큰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워싱턴에서 대학까지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쭉 거주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이미 성인인지라 저 혼자 남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외동딸이고 타국에서 늘 힘들어하던 엄마가 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끝까지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제 나이 28살에 11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썸을 타고 있던 남자와도 의도치 않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 하셨지만 왠지 한국에 혼자인 것 같은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 들었지요. 어느 정도 부모님의 직장이 자리가 잡히고 내가 옆에 없어도 될 정도가 되면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전 직장으로 컴백할 수 있다는 확답까지 들었던 상황인지라 전 엄마의 안정을 되찾아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고 있었죠. 제 성격상 저는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바 겸 사회 적응 겸 한 어학원에서 강사로 알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어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도 저를 신임하셔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주임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동네에서 제 이름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원생의 수는 저로 인해 꽤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제 생활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전 미국에서의 제 생활을 까맣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학원에서의 강사 생활이 너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인해서 버는 돈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많았지만 전 정작 돈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이 학원에서 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성인까지 가르치는 기술이나 학부모를 상담하는 기술,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원장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의 학원과는 거리를 두고 저도 제가 학원 하나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저도 나이가 있으니 언제까지 월급쟁이는 할 수 없는 건 맞다면서 학원 자리를 같이 알아봐 주시고 처음 운영할 때 기본적인 가르침들의 성실과 알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 또한 뭔가 도울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원장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되었고 홍보를 하고 본격적인 학원 운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원장이지만 저는 직접 현장을 뛰었어요. 아이들과 성인반까지 저도 타임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일을 함께 했죠. 같이 일해주는 선생님들도 제 스타일에 맞게 잘 움직여 주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전에 일하던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고요. 사실 이 원장님은 제가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고 제가 학원을 새로 오픈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셨기에 그분의 중매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전 그때 남자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미국에서 썸 타다 끝난 그 남자와도 어느 정도 연락은 유지해오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딱 그 정도까지가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학원 오픈 후 아직 초기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중매를 하시는 거라 생각돼서 저의 생각이 어떻든 그 원장님을 생각해 선을 보러 나간다고 했죠. 원장님께서는 그냥 딱 그 사람의 됨됨이만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것 말고 딱 사람 하나만 제대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당부해 주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선을 보기로 한 날 전 평소에 잘 입지 않은 원피스를 입고 구두를 신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전 사실 몇 번의 선 제의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던 터라 그닥 기대를 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니 왠지 선보러운 느낌의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하다가 저 신 원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인사를 나누고 그 사람과 처음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외국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미국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니 저를 이해해주면서 언제든지 상황이 허락하면 미국에 가서 사는 것도 너무 좋다면서 저의 기분을 아주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띠링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저는 민지 씨를 만나게 된 걸 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씨와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에게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을까요? 단문 기다리겠습니다. 뭔가 예의 있고 편안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신청이 전 수락했고 다음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결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과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고 행복했고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슬며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게 된 이유를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이 사람 이렇게 한 가족이었고 부모님과 형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형들과 함께 철강 사업을 하셨고 자본금의 80%는 아버님의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복한 가정에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 아버님 형님께서 도박에 손을 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형을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도박에서 손을 떼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자기 형 때문에 형수님이랑 조카들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된다며 물질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도박을 이제 그만하고 손절한다 말했던 형은 가족들 몰래 도박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사채 빚까지 쓰면서 온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형수님과 조카들은 형수님 친정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게 되었고 형은 자살 기도를 하다 실패 후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나서도 그 형님은 아버님께 몰래 연락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결국 어머님이 폭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해외로 나가셨대요. 생활비만 보내주라고 하고선요. 그렇게 아버님은 기러기 아빠가 되었고 회사를 잘 키우신 덕분에 회사는 신임 많은 직원에게 맡기고 왔다 갔다 하시겠다고 하시고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다른 가족의 방해 없이 오롯이 내 식구끼리만 사니까 부모님들도 싸우시는 경우가 없고 그곳에서의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 남자 인생에서 부모님과의 함께 보낸 시간 중 가장 행복했었대요. 그러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아버님의 형님이 나타나셨고 어머님은 그때부터 계속 나를 세우고 계시다며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버님이 너무 착하신 거 아니냐. 부모도 아니고 형인데 왜 그렇게 딱 잘라내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처음엔 이해 안 갔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가족 대대로 착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주고받고 어느 정도 결혼감도 비슷했던 터라 급속도로 우린 가까워졌고 그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듣던 대로 두 분 다 인품이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따뜻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제가 사실 남자친구보다 1살 많은데 요즘 1살은 연상도 아니라면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아들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저를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분들께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흘러 그 사람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출장 다녀오시면서 갓 잡은 소고기를 사오셨다고 부담 없이 같이 먹고 싶다면서요. 저 너무 감사했죠. 저를 벌써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학원 일이 끝나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 나만 부르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안에 사람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아버님의 가족분이라면서 소개해 주셨어요. 그중엔 그 도박하시고 도망가셨던 큰형님도 계셨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금은 변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제가 알기 전의 모습이 도박꾼이었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분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싹싹하게 인사하며 기분을 맞춰드렸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그 큰형님의 성격이 슬쩍슬쩍 보이더라고요. 아버님과는 다른 말투, 특히 말 중간중간 욕설이 섞인 말투가 전 너무 거슬렸어요. 듣기 거북할 정도로요.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 한 번씩 낯빛이 변하는 걸 저 또한 느꼈고요. 이 상황을 최대한 아무 일 없이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제 남자친구와 아버님의 노력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슬아슬 한 굽이 한 굽이 넘어가려는 순간 화살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큰형님이 저에게 야, 넌 뭐가 모자라서 쟤 만나냐? 어? 아니 큰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석훈 씨만큼 좋은 남자 찾기 힘들어요. 아시면서. 그 순간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 사람까지 모두 당황하면서 큰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막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가 이상해서 애써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고 큰아버님은 계속 욕을 하시면서 저에게 너 다 알고 만나? 야, 너 다 아냐고 이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이상해진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 가족 모임은 파해졌고 큰아버님은 인사불성인 상태로 거의 아버님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여자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촉이라는 거? 큰아버님이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가족들이 막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 내가 뭘 알아야 하는데? 알고 만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고 나한테만 왜 묻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조금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원래 큰아버지가 헛소리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알아서 머리 아프고 복잡할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 되었든 있다면 당장 나에게 꼭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하대요. 숨기는 것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모든 걸 다 말하겠대요. 전 그 사람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술 취한 큰 아버님의 헛소리보단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더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이 사람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노천으로 일만 하면서 늙어갈 줄 알았던 딸이 남자를 데려오니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사람은 점수를 딴 거죠. 근데 거기에 나이도 1살 어려 직장 탄탄해 인물도 훤해 집안도 빠지지 않아 뭐 한 아무랄 게 없다면서 특히 저희 엄마는 벌써 한 서방 하면서 사위사랑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아들 없던 집에 마치 아들 하나가 생긴 것처럼 저희 집 분위기는 더 좋아졌죠. 이 남자도 저희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근사근 잘하는지
어른들이 딱 좋아할 만한 캐릭터로 살살 녹이더라고요. 이 남자 은근 여우 같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저에게 마치 오빠처럼 아빠처럼 따뜻하고 듬직한 모습이었다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마치 이 집안의 막내 아들처럼 싹싹하고 맛깔나게 농담도 던져가면서 모든 걸 다 맞춰주더라고요. 마치 이 남자는 사람 맞춤형 멀티플레이어 같았어요. 왜 일반 직장 다닐까? 차라리 영업을 했으면 전국 탑 찍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학원에서 수업 중이었던 터라 수업 후 연락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수업을 이어나갔죠. 수업이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학원으로 전화가 왔었다는 쪽지가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 남자는 제가 수업 중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제가 수업이 끝날 때쯤 연락을 하는 사람인데 뭔 일인가 싶었어요. 핸드폰으로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왜 학원 전화로 연락이 왔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무를 보기 전에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석훈 씨 무슨 일이야? 왜 학원으로 연락을 한 거야? 뭔 일 생겼어? 아니 너 아무 일 없지?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오거나 너 이상한 얘기 들은 거 없지?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나 지금 막 수업 끝내고 나왔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수업이 몇 시에 끝났는지. 우리 학원엔 아무 일 없어. 그래, 그럼 됐어. 뭐야 싱겁게? 진짜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걱정돼서 연락해봤어. 참나, 알았어. 이따 업무 다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 그래, 이따 연락해. 이렇게 통화가 끝나고 수업 중에 연락 왔던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신입생이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연락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수업이 끝나고 밀려있던 전화통화를 하는 게 제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당연한 제 일을 하고 있던 중 걸려온 전화는 학부모도 다른 상담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석곤이 여자친구 맞으시죠? 이 한마디에 전 너무 놀랍고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전화를 한 사람은 제 남자친구의 사촌형이었습니다. 따지자면 그 문제 많은 아버님 큰 형님의 아들인 거죠. 그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그때 술을 마시고 추태 부리신 일을 사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재차 저에게 죄송하다. 자기 아버지의 만행을 용서해달라. 처음 뵌 분께 너무 실례했다고 그러시면서요. 그때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친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었대요. 그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좀 잘 타일러달라고요. 아들 말은 들을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괜찮아요. 술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실 수도 있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저기요, 딱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어요. 제가 제 남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궁금해서, 단순히 궁금해서요. 그때 작은 아버님께서 저보고 뭘 알고 석훈 씨 만나는 거냐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사촌형은 대답을 피했고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라며 저에게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냐며 제가 설득했고 결국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이 남자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 지금 저랑 결혼하게 되면 재혼이랍니다. 이혼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물론 여자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었지만 결혼은 4번째라고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들은 건 당사자가 직접 얘기해주기까지 꼭 모르는 척 해달라고 당부받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제 남친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제가 못 믿어왔던 걸까요? 아버님, 어머니까지도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심지어 이 남자를 소개시켜준 신 원장님조차도 왜 저에게 얘기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순간 모두가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만 속은 것 같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까지 기만한 것 같아서 가장 속상하고 슬픕니다. 재혼이라는 사실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죠. 분명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충분히 제가 믿음도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한 번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결혼하면 4번째라니. 3번이나 이혼을 했으면 저랑 결혼해서도 이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젠틀하고 다정한 이 남자. 자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3번에 이혼을 했던 남자라 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네요. 미국에서 자라서 오픈마인드인 저라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은. 아무튼 그렇게 매력이 많고 젠틀해서 결혼도 3번이나 한 거겠죠. 저랑 4번째 결혼을 해도 이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학원 일에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생기거나 능력이 좋은 남자는 멀리해야 할 것 같네요. 능력이 없고 못생겨도 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해바라기 남자가 좋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하듯이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아지자, 어지저이고 나이는 28살입니다. 저는 샤르키아, 샤오키어, 지방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매우 말괄량이었고 동시에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녀들에게서 바라지 않는 행동들이 모두 저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누구든 저를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남자를 마치 가족처럼 대했는데 이는 명백한 실수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가족은 저를 가르치고 바르게 키우는데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혼도 4번이나 했는데 그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약혼자들은 모두 제가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떠났습니다. 즉, 그들은 저를 신뢰할 수 있는 여인으로 보지 않았고 어떤 안정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저 같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은 흔히 그렇듯이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자연히 그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결국 제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던 가족도 결국 저에 대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더 나빠지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더 나쁜 상황에 빠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강인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말에 재미있거나 유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를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어머니는 제 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좋은 남자이자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은 남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훌륭한 선택이며 제가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믿을 만한 남자이며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가정을 이끌 사람이니 제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강한 성격을 지닌 남자, 가정에서 진정한 가장이 될 수 있는 남편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압박에 저는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이미 제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저는 이미 4번이나 약혼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저는 나이 차가 겨우 1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와줄 형제도 없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가 어머니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와의 부부관계를 가지라고 말하면 그는 그대로 따랐고 하지 말라고 하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곳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사촌 등 여러 친척들이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그의 어머니를 돕는 데 보냈고 어머니의 필요를 챙기고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의 사촌인 아흐메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는 가족 내에서 어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흐메드는 제가 남편에게서 원했던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습니다. 아흐메드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제 남편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흐메드처럼 강한 성격을 지니지 못했고 제가 원했던 남편감이 아니었습니다.
아흐메드의 강한 성격에 매료되면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남편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알게 된 후 제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그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베일 없이 발코니에 나가 있는 것을 보면 즉시 머리를 가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마치 내 남편보다 더 질투를 하는 듯 보였고,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는 내가 남자에게서 항상 존경해온 모든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망과 품위를 지녔고, 강한 개성이 드러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베일을 쓰지 않을 때마다 그는 나를 꾸짖었고, 나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걱정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에게 화를 낼 때면 그가 가진 권위에 더욱 끌리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남자의 전부였고, 내가 존경했던 그 힘과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내 남편의 존재는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남편은 단순히 어머니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의 강인함과 권위는 내가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흐메드는 내가 점점 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행동과 움직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나에게 조금씩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남편에게서 결코 느끼지 못했던 주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흐메드의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아흐메드의 어머니 또한 하루 종일 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내 아파트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집을 나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게 주의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집 위층에 있는 아흐메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안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혹시라도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고 기다렸습니다. 아흐메드가 문을 열고 나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니는 집에 안 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는 거요. 그는 내가 갑작스레 찾아온 것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대체 왜 여기 온 거예요? 그가 묻자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히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그는 더욱 긴장한 듯 보였지만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원했고 그 욕망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나를 보며 매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가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일과 아바야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잠옷이 드러나자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어머니는 오늘 늦게 오시죠.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뭐라도 마실 것 좀 줄까요? 그는 시간을 벌려는 듯 물었고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기를 꺼리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나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난 내 남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덧붙였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흐메드. 정말이에요. 맹세해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요. 이 말을 내뱉을 때 나는 그가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결국 내게 굴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관계가 아무 소용 없을 거라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마음을 열도록 계속 노력했고 마침내 그는 나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속삭였습니다. 내 사촌 베키를 배신해버렸군. 우리는 약 2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나는 그를 떠나기 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하고 어떻게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나는 얼버무리며 그녀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곧 시어머니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그 사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지만 나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흐메드와 나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지만 그가 처음 시도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조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겠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아흐메드와 더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흐메드의 삼촌 부인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옷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흐메드의 아파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남편과 완전히 달랐고 그는 남편이 결코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아흐메드와 함께일 때 저는 마침내 진정으로 원했던 남자를 만난 듯했고 저를 완성된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갈 때는 마치 제 아파트에서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몸이 안 좋아 퇴근을 일찍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옷을 가지러 아파트에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가 옷을 가지러 나갔다고 거들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옷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파트에 도착하고 나서 열쇠를 깜빡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납득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2시간 넘게 집을 비운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제 이야기를 믿지 않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아들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눈짓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남편을 더욱 통제해 저를 의심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아흐메드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진정시키며 제 아파트로 돌아가자고 했고 거기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이 남편이 진정으로 의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저녁을 함께 먹었지만 저는 아흐메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매일 아흐메드를 더 보고 싶었고 아무도 모르게 그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을 나가자마자 저는 가장 예쁜 잠옷을 입고 아흐메드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갈게 라고 답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그가 저에게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달이야?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또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3시간 넘게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이곳이 앞으로의 만남을 위한 완벽한 장소라고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이 우리의 은신처가 될 것이었고 제가 그녀와 함께 있는 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흐메드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너와 함께 있어도 부족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이미 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해서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었고, 그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관계의 달콤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점점 더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집에 왔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심지어 제 전화를 붙들고 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의 약한 성격을 이용해 남편을 점점 더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흐메드는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우리가 화장실에서 만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더라도 제가 샤워 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의심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안에서 문을 잠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했고, 아무 문제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흐메드는 아무도 모르게 나갔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화장실 만남은 우리 사이의 욕망을 더욱 키웠고, 나는 점점 더 아흐메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켜보던 이웃 중 한 명이 다른 이웃에게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낯선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남편은 즉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캐물었습니다. 이웃이 아흐메드의 생김새를 묘사하자 남편은 휴대전화로 아흐메드의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왔고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흐메드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남편에게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침착해야 해,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인지 묻자 그녀는 그 이웃이 너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남편에게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들었다고 했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알려준 거라며 충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큰 스캔들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털어놓았다면 단서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소처럼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잘 지낸다, 얘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보고 싶지. 내가 언제나 그립단다. 그도 늘 너를 찾더구나.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신이 그의 눈을 밝히고 악한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도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은근히 경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아흐메드를 찾아가 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침착하라고 하며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와 상의 없이 아무 행동도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불안했지만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흐메드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은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나는 점심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동안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단서를 흘렸고 이대로 두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에게까지 이야기를 퍼뜨려 걷잡을 수 없는 스캔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남편은 오후 기도를 위해 정결의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나는 물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감싸쥐고 온 힘을 다해 조였습니다. 그는 이미 약해진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졌지만 망설이지 않고 전화기를 들고 아흐메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를 원망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아흐메드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참으라고 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정말로 그를 죽인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현실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이웃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놀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나는 남편이 기도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의심하던 이웃 중 한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죽였어요. 물론 나는 부인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내 말에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나를 신문하던 경찰관은 내 불안한 모습을 눈치채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이 기도 중에 죽었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고 처음으로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실감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를 항상 주시하던 이웃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곧 다른 이웃들도 속삭이며 나와 남편이 다투었고 그게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스캔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내가 저지른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주저없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항상 나를 의심해왔으며 내가 아들의 죽음에 관여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남편의 시신을 조사해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내가 말한 것처럼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나는 부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남편의 사촌 아흐메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와 결혼하고 싶었고 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남편을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흐메드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내 행동의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내가 혼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나는 내 인생과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혼을 통해 정직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친구 및 가족과의 공유를 통해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